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안이 숨막히게 가득 차 있습니다. 방청석마다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앉았고 뒤편에는 삼각대 위 카메라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죠. 천장의 조명이 차갑게 내리쏘이는 가운데 적색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서 재판이 전국에 생중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공기는 긴장으로 팽팽했고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피고인 성역 증인대에 윤서진이 천천히 올라섭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검은색 정장 재킷 안쪽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속 심장은 제멋대로 뛰어댑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주먹으로 쥐어짜는 것 같았죠. 저 멀리 재판장석에 앉은 윤배군 대법원장의 시선이 느껴지지만 서진은 애써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이 아니라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증인대 앞 마이크가 서진의 입 높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선서문을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가락 끝은 여전히 떨렸죠. 방청석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렌즈들이 검은 눈처럼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도경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내 탓이라 했지? 오늘 내 입으로 뒤집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차가운 칼날 같은 말이 서진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진의 등줄기로 얼음장 같은 기운이 흘러내렸어요. 손에 쥔 선서문의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죠. 재판장이 증언을 요구하려는 찰나였습니다. 도경수가 갑자기 의자를 힘껏 밀쳐내며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하는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이 재판은 날 죽이려는 쇼야.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잖아. 그가 고함을 지르며 증인대를 향해 돌진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법정 경위들도 제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도경수의 손이 서진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뭘 봤다고? 내가 뭘 안다고 여기 섰어? 비틀리는 손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퍼져나갔어요. 서진이 비명을 삼키며 비틀거렸고 마이크 스탠드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죠. 마이크에서 찌직하는 소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뭉치가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흰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어지며 천천히 떨어졌어요. 증거사진들, 진술서들, 감정서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듯 흩날렸죠.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이 앞다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로질렀습니다. 윤배군이 판결봉을 3개 내리쳤어요. 쾅, 쾅, 쾅. 3번의 타격음이 울려 퍼졌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떨리는 눈동자, 굳어진 입가, 핏줄이 솟은 손등. 그 순간만큼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떨어지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 말이죠. 법정경위 2명이 뒤늦게 달려들어 도경수를 제압했습니다. 나라고. 도경수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경위들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진이 피고인석 앞에 푹 꺼지듯 쓰러졌거든요.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고 이어 몸 전체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딸,
서진아. 방청석 어딘가에서 여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의 어머니 채원이었죠. 그녀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옆 사람이 붙잡았어요. 방청석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대법원장 딸을 저렇게 해. 살인범 새끼. 고함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법정을 환하게 밝혔어요. 카메라는 그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쓰러진 서진, 끌려가는 도경수, 굳어버린 재판장의 얼굴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죠. 생중계 화면 속 자막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대법정 폭력 사태 발생 윤서진 증인 쓰러져. 방송국 관제실에서는 시청률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SNS에는 분노의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저게 법정이야 전쟁터야? 대법원장 딸을 증인으로 세우다니 미쳤어. 도경수 저놈은 인간이 아니야. 공유 버튼이 쉴 새 없이 눌렸고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윤배구는 재판장석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판결봉을 쥐고 있었지만 그걸 다시 내리칠 수도 없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위들이 도경수를 법정 밖으로 끌어내는 동안 의료진이 응급가방을 들고 달려들었죠. 맥박 확인합니다. 의료진 한 명이 서진의 손목을 짚으며 외쳤어요. 다른 한 명은 목 뒤를 받쳐들었습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쇼크 상태로 보입니다. 들것이 급히 들어왔고 서진은 그대로 실려나갔어요. 채원이 방청석을 빠져나가 뛰어갔지만 경위가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출입이 통제됩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재판을 긴급 정회합니다. 다음 기일은 추후 공고하겠습니다. 윤배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판결봉을 마지막으로 한번 내리치고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복 자락이 무겁게 흔들렸죠. 카메라의 적색 불빛만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생중계는 계속되고 있었고 텅 비어가는 법정의 모습이 그대로 전국에 송출되었어요. 이 한 장면이 오늘을 한국 사법사의 분기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법정 바닥에는 흩어진 서류들만이 남아 있었고 그 위로 차가운 조명이 내리쏘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리쏘이고 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서진은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눈을 떴어요. 시야가 흐릿하게 번지다가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낯설었죠.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이 따끔거렸고 손목에는 시퍼런 멍이 번져 있었어요. 서진아, 정신 차렸니? 채원이 딸의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겨우 참아낸 울음으로 떨렸어요. 서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말을 꺼내려 하자 목구멍이 메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재빨리 물컵을 들어 빨대를 입술에 갖다 댔죠. 찬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간신히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재판은? 서진이 가늘게 물었어요. 채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내가 먼저야.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천장을 응시하며 법정에서의 그 순간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도경수의 차가운 눈빛, 비틀린 손목의 통증, 흩어지던 서류들.
그리고 재판장석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얼굴. 같은 시각 방송국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하나둘 촛불이 켜졌어요. 도경수 처벌하라. 사법정에 바로 세우자. 피켓을 든 시민들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SNS에서 시작된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 법정 영상을 휴대폰으로 재생하며 분노를 키웠고, 누군가는 서진의 이름을 외치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한법률 방송 채널에서는 도경수의 변호인 김도윤이 출연해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서진 씨는 대법원장의 딸이며 이 사건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죠. 오늘 법정에서 벌어진 일은 안타깝지만 피고인 역시 극도의 심리적 압박 속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침착했고 논리정연했어요. 댓글창은 순식간에 양분되었습니다. 법원 내부는 더욱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실무진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이번 사태로 재판부 구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회피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들이 오갔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법원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윤 대법원장이 처음부터 이 사건 맡은 게 문제였어. 아니야, 회피했으면 그것대로 특혜 논란이었을 거야. 그때 한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대법원장님, 큰일입니다. 사건 당일 법정 CCTV 핵심 구간이 손상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손상? 어떻게? 파일이 깨졌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봉투 교체 장면이 담긴 오후 2시 15분부터 20분 사이 구간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민태훈 특별수사검사는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 소집하십시오. 지금 당장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우연치곤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필요한 증거가 담긴 구간만 골라 사라진 거예요. 한편 법정경위 나현우는 자신의 사물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개인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갤러리를 열자 한 개의 짧은 영상 파일이 보였죠. 재판 당일 그가 무심코 찍어둔 15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흔들리고 각도도 애매했지만 그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봉투를 든 손, 흐릿한 뒷모습, 그리고 이상하게 기울어진 라벨의 모서리. 나현우는 영상을 재생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만 위험해지는 걸까? 고민이 깊어질수록 손은 더 떨렸어요. 그때 사물함 옆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현우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사물함을 닫았죠. 다른 한편 오세라 기자는 노트북 앞에 앉아 제보 메일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메일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제목은 법정 영상 원본 존재함이었고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메일을 열자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죠. 공식 CCTV 외에 백업본이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오세라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건물 최상층, 재판장실에서 윤배구는 홀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광장의 촛불이 보였고 아래에서는 구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법정에서 쓰러진 서진의 모습이 담긴 신문호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죠.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핸드벨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건물 어딘가에서 전해진 진동 때문이었어요. 윤배군의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감정이 재판을 흔들어선 안 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대법원장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무너지고 있었죠. 그때 재판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채원이 들어섰어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배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서진이는 깨어났어요. 몸은 괜찮대요. 채원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괜찮지 않아 보이네요. 윤배구는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판을 끝내야 해. 재판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채원의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부터 구해요. 재판장 하기 전에 아버지부터 하세요. 윤배군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더 힘이 들어갔고 펜대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채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재판장실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고 창밖 촛불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윤배군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감정과 원칙 사이에서, 아버지와 재판장 사이에서 그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태우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지하 분석실에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여러 대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고 전문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검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한 분석관이 손짓하며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영상 한 장면이 정지되어 있었죠. 이게 나현우 경위가 제출한 파편 영상입니다. 분석관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설명했어요. 화질이 좋지 않고 각도도 불안정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영상이 천천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이 서류함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증거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십시오. 분석관이 프레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실루엣만큼은 또렷했어요. 그 사람이 봉투를 서류함에 넣는 순간 라벨이 비스듬하게 접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봉투는 라벨이 정면을 향하도록 보관됩니다. 그런데 이건 분석관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각도가 약 30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민태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 있나? 우연치고는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마치 급하게 넣은 것처럼 보이죠. 분석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태우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오세라 기자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같은 시각 오세라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단서를 따라 내부 문서를 추적하던 중이었어요. 민태훈의 전화를 받은 그녀는 즉시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오세라가 포렌식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민태훈은 이미 또 다른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이것 좀 보시죠. 그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법원 내부 메신저 캡처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오세라가 제보받은 바로 그 자료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간결했지만 충격적이었어요. 오후 2시 10분 A 봉투 확인했나? B 문제 있음. C 교체 필요. 시간 없음.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타임스탬프만큼은 명확했어요. 재판 시작 불과 5분 전이었습니다. 봉투 교체라는 단어가 명확히 나옵니다. 오세라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문제는 증거 능력입니다. 민태훈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익명 제보로 입수한 자료는 법정에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변조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죠. 오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아직 희미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소 문이 열리며 나현우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검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나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민태우는 다른 직원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손짓했어요. 문이 닫히고 세 사람만 남자 나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누군가 제게 접근했습니다. 누구죠? 김도윤 변호사였습니다. 민태훈과 오세라의 눈빛이 동시에 날카로워졌어요. 나현우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고 오래된 기기였지만 그 안에는 결정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죠.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김도윤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나현우 경위님, 당신이 찍은 영상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파편일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입 다물면 안전합니다. 당신 가족도, 당신 직장도 지킬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그 영상이 밖으로 나간다면 이어진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겁니다. 녹음이 끝나자 나현우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제 아이가 아직 어리거든요. 아내도 임신 중이고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윤서진 씨가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도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태우는 나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민태훈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상대는 거대했고 그들이 가진 건 아직 파편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각 법원 건물 고층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실무진 몇몇이 윤배군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어요. 대법원장님, 사건 회피를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한 실무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재판부 구성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회피하면 특혜 논란이 일 것이고 계속하면 공정성 논란이 일 겁니다. 다른 실무진이 덧붙였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윤배군의 대답을 기다렸죠. 윤배군은 천천히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표지에는 도경수 사건 재심 관련 자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말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광장의 촛불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재판 내가 끝낸다. 실무진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님, 회피는 없다. 윤배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서면 그건 사법부 전체가 물러서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이 재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며 무게를 더해갔어요. 실무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배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손에 든 서류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뒤로 실무진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 말이 스스로를 구속하는 쇠사슬이 될 줄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 말은 윤배군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죠. 재판장실로 돌아온 윤배군은 책상 앞에 앉아 판결봉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나무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았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침대 머리를 천천히 일으켰어요. 링거는 이미 떼어낸 상태였고 손목의 붕대만이 어제의 일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나가자 서진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펜을 쥔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글씨가 거꾸로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법정에서 증인대에 섰을 때 서진은 피고인석 옆 서류함을 힐끗 봤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증거봉투의 라벨이 이상했어요. 글씨 방향이 뒤집혀 있었고 봉인 스티커의 위치도 평소와 달랐죠.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위화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명확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들어 민태훈 검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급히 전해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30분 내로 방문하겠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정원에는 환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민태우는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노크하고 조심스럽게 들어섰어요. 몸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이걸 보세요. 서진이 노트를 건넸습니다. 민태우는 메모를 읽고 눈빛이 변했어요. 봉투 글씨가 거꾸로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법정 증거 봉투는 표준 양식이 있잖아요. 서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벨의 글씨는 항상 봉투 개봉 방향과 일치하게 인쇄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 봉투는 라벨이 180도 회전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뒤집어서 넣은 것처럼요. 민태우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법정에서 찍힌 증거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사진을 확대하자 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라벨의 글씨 방향이 명백히 반대였어요. 이건 결정적입니다. 민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투가 바뀌었다는 물리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는 곧장 포렌식 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즉시 증거봉투 생산 표준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라벨 획 방향, 인쇄 각도,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시간 뒤 민태우는 포렌식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분석관들이 이미 자료를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검사님, 증거봉투 제조사에서 받은 표준 규격입니다. 화면에는 정식 봉투의 도면이 떠 있었습니다. 라벨은 개봉선 위쪽에 수평으로 부착되고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히도록 인쇄되어 있었죠. 이제 법정 사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석관이 두 이미지를 나란히 띄웠어요.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법정의 봉투는 라벨이 거꾸로 붙어 있었고 글씨 획의 시작점과 끝점이 반대 방향이었어요. 이건 동일한 봉투가 아닙니다. 분석관이 단언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봉투로 바꿔치기했고 그 과정에서 방향을 착각한 겁니다. 민태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증거인멸이자 법정 모독입니다.
이제 누가 했는지만 밝혀내면 됩니다. 그때 오세라 기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검사님, 추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재판 당일 서류함에 접근한 사람의 명단을 확보했어요. 누구입니까? 보조석이 이지은, 법정경위 최민석, 그리고 오세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도윤 변호사의 법무팀 소속 직원 한 명입니다. 이름은 박준혁이에요. 민태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준혁의 동선을 추적하십시오. 재판 전후 1시간 모든 이동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시각 윤배구는 재판장실에서 같은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태훈이 긴급 보고로 올린 분석 결과였어요. 그는 화면 속 2개의 봉투 이미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라벨의 방향, 글씨의 각도, 모든 게 명확하게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죠. 윤배군의 손이 마우스를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칙과 감정이 한 점에서 부딪히며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증거가 뒤집히면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판결도 뒤집는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이제 사그라들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피켓을 들고 누군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윤배구는 재판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2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처럼 혹은 결단을 내리는 사람처럼 나는 지금껏 법을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빈 방을 채웠어요. 하지만 법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건 더 이상 법이 아니죠. 그는 서랍을 열고 판결 초안을 꺼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작성해온 문서였어요. 빼곡하게 채워진 법리 검토, 판례 인용, 양형 기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완벽함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윤배구는 펜을 들어 첫 페이지 위에 크게 X자를 그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쓴다. 그가 새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법전이 아니라 양심으로 쓴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았고 첫 문장이 적혔어요. 진실은 법보다 먼저 존재한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실무진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대법원장님이 문을 잠그셨대. 혼자 뭘 하시는 거지?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들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들렸지만 윤배군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눈앞의 종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판장실의 불빛만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켜져 있었어요. 윤배군은 쉬지 않고 펜을 움직였습니다. 페이지가 1장, 2장, 3장 쌓여갔죠. 커피는 식었고 시계는 자정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배구는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법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만큼은 완벽해야 한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죠. 반격이 시작되자마자 더 거센 역풍이 몰려왔습니다. 도경수가 보석으로 풀려난 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법원 정문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가 준비된 멘트를 던지고
검은색 차량에 올라탔죠. 보석 결정문에는 도주 우려 없음과 증거인멸 가능성 낮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태호는 그 문서를 받아든 채 이를 악물었어요. 누가 이 결정을 내렸습니까? 항소심 재판부입니다. 변호인 측에서 건강상 이유와 사회적 지위를 들어 신청했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법원 직원의 답변이 돌아왔지만 민태호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의 집 앞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물류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지만 실제 배달 차량과는 미묘하게 달랐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집 앞을 천천히 오가며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서진의 실루엣이 보였죠.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확인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짧은 통화를 끝낸 뒤 그는 차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집을 향해 말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2층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다친 건 오늘로 끝이 아니다. 서진은 커튼을 움켜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 수 있었어요. 도경수였습니다. 차량은 천천히 출발했고 골목을 빠져나갔죠. 서진은 주저앉듯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세라 기자는 취재차 이동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백미러에 같은 차량이 계속 따라붙는 게 보였어요. 차선을 바꿔도 골목으로 들어가도 그 차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왔습니다. 오세라는 급히 차를 세우고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어요. CCTV가 있는 곳이라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나올 때 잠갔는데 말이에요. 오세라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소파 쿠션의 위치, 책상 위 물건의 각도,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간 오세라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취재용 노트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뒀던 그 노트북에는 지난 몇 주간 모은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죠. 내부 메신저 캡처, 제보자 연락처, 취재 메모, 심지어 백업 파일까지 모든 게 통째로 털린 겁니다. 오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몇 주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태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노트북을 도난당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날아갔어요. 한편 나연우의 집에도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발신인 정보는 없었고 봉투는 평범한 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든 내용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딸 유치원 이름은 해말기 어린이집이죠. 나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려 편지를 떨어뜨렸고 종이가 바닥에 펄럭이며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당장 아이 데리러 가. 설명은 나중에 할게. 아내의 목소리에서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제발 묻지 말고 지금 당장 가. 나현우가 소리쳤어요. 전화를 끊고 그는 벽에 기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정의를 위한 선택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법원 앞 광장에서는
또 다른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경수 처벌 촉구 피켓을 든 시민들과 피고인 인권보장 현수막을 든 단체가 맞붙었어요. 사형수에게 무슨 인권이야. 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고함이 오가고 밀치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죠. 경찰이 급히 투입되었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지만 프레임은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대법원장의 감정적 보복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이 말했죠. 윤배군 대법원장은 딸이 다친 것에 분노해 공정한 판단을 잃었습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사적 복수예요. 반대편 패널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피해자 가족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게 더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토론은 격화되었고 댓글창은 순식간에 양분되었어요. 진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여론만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민태훈의 수사팀에게도 벽이 나타났습니다. 김도윤 변호사의 사무실과 도경수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어요. 혐의 소명 부족 과잉 수사 우려라는 이유였습니다. 민태훈은 기각 결정문을 구겨쥐며 책상을 쳤어요. 증거가 있는데도 영장이 안 나온다니. 검사님, 어쩌면 위에서 압력이 들어간 걸지도 모릅니다. 한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태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압력이든 뭐든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빈손으로 물러서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밤이 깊어지고 윤배군은 빈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만이 차갑게 켜져 있었어요. 그의 발소리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걷다가 문득 멈춘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가 지켜온 건 법이었나, 관례였나? 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법복을 입고 판결을 내렸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흔들렸어요. 법전에 적힌 조문은 명확했지만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옆에 서서 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죠.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만은 채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으로 판결해 주세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어요. 윤배군의 등줄기가 곧게 섰습니다. 채원의 손이 그의 손을 감쌌고 그 온기가 천천히 전해졌죠. 윤배군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으로 판결한다는 게 무엇일까? 법관이기 전에 아버지로, 재판장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채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윤배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흔들림이 사라지고 명확한 결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고맙소. 그가 아내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채원은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보였습니다. 나연우는 사흘밤을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친정에 보낸 뒤 그는 혼자 텅 빈 집에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입을 다물면 가족은 안전할까? 아니면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고 불안만 커져갔죠. 새벽 5시 나연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법원 지하 전산실, 그곳에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전산실 문을 열자 희미한 서버 소음이 들렸습니다. 나현우는 복도 끝 예비 서버실로 걸어갔어요. 그곳은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고 배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나현우가 중얼거리며 서버 렉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는 메인 CCTV 외에도 보조 카메라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건 화재나 비상 상황 대비용이었고 저용량으로 자동 녹화되어 외부 예비 서버에 백업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를 잊고 있었죠. 1시간을 뒤진 끝에 나현우는 구석에 방치된 낡은 서버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한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작동하고 있어. 그는 급히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떴고 그는 직원 계정으로 접속했어요.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빼곡했어요. 나현우는 재판 당일 날짜를 찾아 클릭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의 파일이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질은 메인 카메라보다 훨씬 떨어졌고 각도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서류함 주변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현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오후 2시 16분 한 남자가 서류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기존 봉투를 꺼내고 새 봉투를 넣는 동작이 약 3초 만에 이루어졌죠. 그 순간 봉투가 뒤집힌 각도로 들어가는 게 명확히 보였습니다. 잡았다. 나현우가 작게 외쳤어요. 그는 그 구간을 반복 재생하며 프레임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각도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과 옷차림 그리고 손목에 찬 시계까지 식별할 수 있었어요. 나현우는 즉시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USB에 원본을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어요. 삭제당할 위험에 대비해 여러 곳에 분산 저장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그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서버실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나현우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무기가 생겼어요.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말이죠. 그는 곧장 민태훈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님 찾았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2시간 뒤 포렌식 연구소에는 민태훈, 오세라, 그리고 나현우가 모여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영상을 분석하는 동안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모니터에는 프레임별로 분해된 이미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 가능합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손목 시계 브랜드와 모델이 식별되고 체형 데이터를 법원 출입 기록과 대조한 결과 그가 잠시 멈췄다가 화면을 돌렸어요. 박준혁입니다. 김도윤 변호사 법무팀 소속이죠. 오세라가 노트에 재빨리 받아 적었습니다. 이제 적법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민태훈이 말했어요. 이 영상은 공식 시스템에서 녹화된 것이고 정당한 권한으로 접근한 자료입니다. 법정 증거로 충분히 채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오세라가 우려를 표했어요. 영상 조작 가능성이나 절차상 하자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민태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메타데이터 분석, 원본 증명, 보관 연속성,
모든 걸 철저히 문서화하십시오. 전문가 팀이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영상 파일의 생성 시각, 수정 이력, 해시값 등 모든 데이터를 추출했어요. 원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 사이 오세라는 IT 전문가와 함께 프레임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흐릿한 화질을 선명하게 만들고 중요한 순간들을 강조하는 편집을 거쳤어요. 법정에서 제출할 때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문가가 최종 파일을 저장하며 말했어요. 민태호는 완성된 자료를 USB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 증거로 등록하고 재판부에 검토를 요청했어요. 동시에 박준혁에 대한 소환장도 발부 신청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봅시다. 민태훈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윤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법원에서 송달된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증거 추가 제출 통지서였습니다. 김도윤은 그 문서를 읽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법정 천장 보조 카메라 영상이라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박준혁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인 CCTV만 처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김도윤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변호사님,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김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입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것 같았어요. 거짓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실 앞에 서는 게 변호사죠. 박준혁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김도윤은 서랍을 열고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진술서였어요. 증거인멸 교사 정황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위에 서 있을 수 없어요. 박준혁은 고개를 떨구었고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배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재판부 전원과 실무진이 모였어요. 특별 공개 변론을 실시합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 구간을 생중계하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법원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한 실무진이 반대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래서 생중계합니다. 윤배군이 답했습니다. 감출 게 없다면 드러나야 해요.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실무진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윤배군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재판 일정을 공고하십시오. 일주일 뒤 특별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그가 최종 지시를 내렸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윤배군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광장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촛불이 아니라 기대를 안고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그가 혼잣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모든 게 결정됩니다. 재판 당일 아침 대법정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방청권을 얻기 위해 밤을 새운 시민들도 있었어요. 법원 입구에는 보안 검색대가 여러 줄로 설치되었고 경찰 병력이 삼엄하게 배치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취재 헬기까지 떠 있었죠. 오전 9시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조용히 자리를 채워갔어요. 기자석에는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찼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법정을 향했습니다. 생중계를 위한 메인 카메라 5대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법정을 담아냈어요. 피고인석에 도경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번엔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변호인석에 앉은 김도윤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그는 변호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습니다. 증인석 뒤편에 서진이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손목의 붕대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채원이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지정석으로 향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지만 곧 정숙해졌죠. 법정경위 나연우는 입구 옆에 서서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깨는 펴져 있었어요. 오늘 자신이 발견한 증거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전 9시 30분 전원 기립구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하고 윤배군이 재판장석에 앉았어요. 그는 법복깃을 가다듬고 법정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백 개의 눈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수백만 명이 화면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개정합니다. 윤배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단호한 음성이었어요. 본 재판은 특별 공개 변론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방청객 여러분은 정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민태훈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검찰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가 USB를 제출하며 말했어요. 법정 천장 보조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재판 당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증거봉투 교체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서류함에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봉투를 꺼내고 새 봉투를 넣는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었습니다. 뒤집힌 라벨이 화면 가득 확대되었죠. 방청석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숙, 법정경위의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스크린 속 남자의 손목에 찬 시계가 클로즈업 되었고 이어서 체형 데이터와 대조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박준혁, 김도윤 변호인 법무팀 소속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표시되었어요. 도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김도윤을 돌아봤지만 김도윤은 시선을 피했어요. 영상이 끝나고 법정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윤배군이 입을 열었어요. 검찰 측은 추가 증인을 신청하십시오. 김도윤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민태훈이 말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피고인 변호인이 증인석에 서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증인대로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서를 마친 김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민태훈이 질문했어요. 증인은 증거인멸 교사 정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김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카메라 렌즈들이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네.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증거봉투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법정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민태훈이 물었습니다.
김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진실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죠. 김도윤은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교체 지시 정황을 담은 내부 메신저 원본입니다. 그리고 박준혁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어요. 저는 오늘부로 거짓을 멈춥니다. 도경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배신자가 그가 소리치며 앞으로 돌진하려 했지만 법정 경위들이 즉각 제지했어요. 피고인은 착석하십시오. 윤배군이 판결봉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법정을 울렸죠. 도경수는 경위들에게 붙잡혀 억지로 앉혀졌습니다. 오세라 기자가 제출한 자료들이 차례로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취재로 모은 내부 메신저 캡처, 교체 지시 정황, 시간대별 동선 기록,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진실의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민태훈이 최종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검찰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피고인 도경수는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위협했습니다. 변호인 김도윤은 증거인멸을 교사했으며 이는 명백한 법정 모독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울려 퍼졌어요. 그러나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았습니다. 민태훈이 계속했습니다. 나현우 경위의 용기, 오세라 기자의 끈질긴 추적, 윤서진 씨의 증언, 그리고 김도윤 변호사의 양심. 이 모든 것이 모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어요. 윤배구는 서류들을 천천히 넘기며 검토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방청객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기다렸죠. 전국의 시청자들도 화면을 응시하며 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윤배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법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없다면 법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진실 위에 서야 합니다. 윤배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증거봉투 교체 영상, 증거인멸 교사 정황, 증인 협박 사실. 이 모든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어요. 그가 판결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법정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피고인 도경수에 대하여 윤배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의 입술에 쏠렸어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판결봉이 내려쳤습니다. 쾅! 그 소리가 법정을 관통했고 전국으로 울려 퍼졌죠. 법정의 시간은 그 문장 뒤로 얼어붙었습니다. 도경수는 의자에 주저앉듯 무너졌어요. 변호인석은 텅 비어 있었고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채원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윤배구는 판결 이유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묻힐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법정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정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윤배군이 계속했어요. 하지만 정의를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만큼은 완벽해야 합니다. 이 재판이 그 노력의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판결봉을 내려쳤습니다. 쾅! 패정합니다. 윤배군의 선언과 함께 재판부가 일어섰어요.
방청객들도 모두 기립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생중계는 계속되고 있었죠. 윤배구는 법정을 한번 둘러보고 조용히 퇴정했습니다. 법복 자락이 무겁게 흔들렸어요. 법정 밖 광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니터로 재판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의가 승리했다. 진실이 밝혀졌다.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윤배군의 귀에는 그 소리가 희미하게만 들렸어요. 그는 묵묵히 재판장실로 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밤 법원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복도마다 불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윤배군은 빈 대법정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방청석도 증인석도 피고인석도 모두 텅 비어 있었죠. 그는 재판장석에 천천히 앉아 판결봉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판결봉을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나무 손잡이가 손바닥에 익숙하게 닿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없이 쥐어본 이 물건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나는 오늘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법원장으로 판결했고 아버지로도 판결했다. 윤배구는 판결봉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법복 안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미리 작성해둔 사표였습니다. 펜을 들어 날짜를 적고 서명란에 이름을 또박또박 썼죠. 잉크가 마르는 동안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맞는 길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속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표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내일 아침 출근하면 제출할 생각이었죠. 윤배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증인대를 지나고 방청석 사이를 지나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재판장석에 놓인 판결봉이 희미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 그가 작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걷는 그의 뒤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나연우가 서 있었어요. 그는 윤배군을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법원장님, 고생했습니다. 나 경희. 윤배군이 답했어요. 나연우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큰 법정이 아니라 작은 양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대법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윤배구는 나연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용기를 낸 건 당신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판결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고 저 멀리 광장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가족은 괜찮습니까? 윤배군이 물었습니다. 네, 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연우가 미소 지었어요.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잘 됐군요. 이제 안전할 겁니다. 윤배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나연우는 경비실 쪽으로, 윤배군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법원 건물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밤의 정적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세라 기자는 방송국 편집실에 앉아 특집보도 원고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재판 장면들이 편집되어 있었어요. 윤배군의 판결 선고, 김도윤의 증언, 도경수의 무너지는 모습, 모든 장면이 담겨 있었죠. 증거가 뒤집히면 판결도 뒤집혀야 합니다. 오세라가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법정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을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특집 보도는 저녁 메인 뉴스로 방송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어제의 감동을 되새겼어요.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 용기 있는 사람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다. 법은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한다. 광장에는 더 이상 분노의 촛불이 아니라 희망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모여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피켓 대신 꽃다발을, 구호 대신 침묵을 선택했죠.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3층 병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이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목의 붕대는 어제 풀렸고 멍도 많이 가셨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채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죠. 아침 먹어야지.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받아들었어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엄마. 서진이 조용히 불렀어요. 아빠는? 곧 오실 거야. 채원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법원에 계셨대. 오늘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고 하셨어. 1시간쯤 지나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배군이 들어섰어요. 그는 평소처럼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안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았죠. 서진은 아버지의 다른 모습에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아빠, 서진아. 윤배군이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숨 쉬어. 채원이 서진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서진은 부모님의 손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윤배군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윤배군은 법원에 들렀습니다. 사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어요. 총무과에 서류를 건네고 나오는 길에 여러 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윤배군도 조용히 답례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장님. 좋은 판결이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짧은 말들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윤배군은 그 말들을 가슴에 담으며 법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오랜 세월 몸담았던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안녕. 그가 다시 한번 작게 말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가벼워 보였어요. 무거운 법복을 벗어던진 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윤배군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어요. 채원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고 서진도 휠체어를 타고 함께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죠. 건배. 윤배군이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엇에요? 채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가족에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고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밤이 깊어가고 서진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서진이 마지막 문장을 적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법원 건물 대법정, 마지막 경비 순찰이 끝나고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재판장석 위에는 판결봉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판결봉을 비췄습니다. 그 옆에는 접어둔 법복이 있었고 책상 모서리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사람을 위한 법. 메모에는 단 5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적었는지, 언제 적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5글자는 달빛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처럼 화면은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석이 작아지고 법정 전체가 보이고 건물 외관이 보이고 마침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법원 건물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재판이 열리고 누군가의 진실이 밝혀지고 누군가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겠죠.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법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오늘의 이야기가 하나의 발자국으로 남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고 도시는 잠들지 않고 숨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들이 모여 내일의 정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탁자 위 멈춘 벨과 조용한 법복, 그리고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 문장.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남긴 것들입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지만 희망을 품은 끝맺음이었죠. 그리고 그 희망이 누군가의 내일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